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호숫가 살인 사건. 정말 네, 재밌는 작품인데 이걸 골라오셨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는 작품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이게 영화로도 2004년에 한번 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만큼 재미가 있다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전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반전도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해피엔딩인지 아니면 새드 엔딩인지 그것도 음, 저는 사실 책을 읽고 나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네.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네. 판단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경우에는 판단은 애청자분들의 몫입니다. 라고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호숫가 살인 사건. 이게 내용 구조도 좀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이면에 뭔가 또 숨어 있다. 네,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이거 배경은 2000년대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뭐 한 2000년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 참고로 아마 이 책이 이제 레이크사이드란 제목으로 개정판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작년에.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국내에 출간된 책을 참고했다라는 거, 음. 네,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네 가정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네 명의 부모와 또 네 명의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순스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그 40세 전후의 남자고요. 그 미나코의 남편이고 또 아트 디렉터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순스케의 아내는 조금 전 말씀드린 미나코인데 사실 이제 그 미나코는 아들 쇼타를 데리고 순스케와 재혼을 한 상태예요. 아, 재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아들 쇼타는 순수케의 아들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호적상 생물학적으로는. 아들.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가정 후지마의 부부가 나오는데요. 그 후지마 부부가 나오는데, 후지마라는 인물은 한 50세 정도 된 의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네 가정이 모이는 그 별장의 주인인데, 굉장히 좀 리더십이 넘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세키타니라는 또 학부형, 그 세키타니 부부가 등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카자키라는 또 이제 30대 후반의 학부형이 나오고, 그 사카자키의 아내로는 기미코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기미코는 몸이 좀 약합니다. 이제 그게 어. 또 이제 극 중에서 조금 좀 알아두시면 편리한 그런 캐릭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에리코라는 젊은 여성이 나와요. 이 에리코는 이제 거의 주인공격인 그 순스케의 여직원,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이면서 사실은 또 순스케와 애인 관계입니다. 아, 그러면 네. 정부군요. 아,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에리코까지 소개를 네. 해 드렸습니다. 이게 등장인물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화면 네. 보면서 애청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호숫가 살인 사건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아트 디렉터인 순스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별장은 아니고요. 같은 학부형인 후지마의 별장으로 가는 건데요. 후지마는 의사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 관심도 많으면서 이성적인 편이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내 집이 함께 후지마의 별장에서 지내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기로 한 건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인 4명의 아이들은 근처 빌린 별장에서 학원 강사 스쿠미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명문 사립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순스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을 하면 할수록 순스케가 아들 쇼타의 친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오해만 받습니다. 사실 순스케는 지금의 아내 미나코와 재혼 부부입니다. 미나코가 아들 쇼타를 데리고 순스케와 결혼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쇼타는 순스케의 친아들은 아닌 거죠. 순스케는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거라 짐을 풀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2층 방에 정리를 하고 1층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누군가 순스케를 찾아왔습니다. 순스케의 회사 직원인 에리코라는 젊은 여자인데요. 중요한 서류를 가져다 주러 왔다고 합니다.
순스케가 별장에서 일을 하려면 꼭 있어야 할 서류인데 순스케가 놓고 갔기 때문에 가져다 준 거라고 합니다. 손스케가 여직원 에리코에게 말했다. 맞아. 이걸 두고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일부러 갖고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자 에리코는 별장이 멋지다면서 순스케의 아내 미나코를 향해 멋진 남편을 두어서 행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순스케가 웃는 표정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자네한테 얘기했잖아. 우리 여기 지금 놀러 와 있는 게 아니야. 애들 합숙에 따라온 거라고. 중학교 입시에 대비하는 거야. 근데 지금 사무실은 어때? 내가 자리를 비워서 좀 곤란한 일은 없나? 그나저나 이 자네까지 여기 와서 다들 곤란해할 것 같은데? 그러자 순스케의 직원 에리코는 바로 돌아갈 거라며 별장에 있는 나머지 일행들에게도 인사를 했다. 에리코가 나가자 순스케의 아내 미나코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일부러 가져오다니 꽤 중요한 자료인가 보네. 요즘은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도 괜찮잖아. 그러자 순스케가 대답했다. 아니, 이메일로 보낼 수 없는 것도 있어. 그리고 순스케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휴대전화를 꺼낸 다음 알파벳 ET라고 등록된 이름의 전화를 걸었다. 사실 순스케는 별장에 오면서도 ET라고 등록된 이름의 전화를 걸었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부재중 음성 메시지 서비스로 연결될 뿐이었다. 그 ET라고 등록된 이름의 주인공은 바로 조금 전에 별장에 다녀간 에리코였던 것이다. 에리코는 별장을 나와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부재중 음성 메시지 서비스를 연결했습니다. 수신된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는 음성이 들렸고요. 이에 에리코는 희미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부재중 전화의 주인공은 순스케였던 거죠. 에리코가 걷다 보니 길 왼쪽에 통나무집 모양을 한 건물이 나타났고요. 그 앞에 몇 명의 아이들이 스케치북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할 일 없어 보이는 중년 남녀가 있었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젊은 남자가 산악용 자전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아이들 합숙 기간 동안 수업을 맡은 스쿰인데요. 에리코는 스쿠미에게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스쿠미는 아이들은 방학 숙제를 하고 있는 거고 자신은 아이들 수업을 맡은 강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공부를 위해 특별 합숙을 하는 거라는 얘기도 덧붙였고요. 에리코는 재밌겠다며 옆에 있는 벤치에 걸터 앉았습니다. 스쿠미 선생과 에리코가 대화하는 모습을 세키타니 부부가 보고 있었는데요. 합숙 기간 동안 학부형인 네 쌍의 부부 중 한 쌍씩 돌아가며 아이들이 수업하는 별장에서 관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세키타니 부부가 그 역할을 맡은 거고요. 에리코와 스쿠미 선생을 보고 있던 세키타니는 아내에게 에리코가 꽤 미인이라면서 스쿠미 선생의 애인이냐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세키타니의 아내는 아닐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후지마의 별장 거실에 모인 네 부부와 스쿠미 선생은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부부는 순스케와 미나코, 그리고 별장의 주인인 후지마와 그의 아내, 앞서 아이들 숙소 관리 당번이었던 세키타니 부부, 그리고 사카자키 부부인데요. 사카자키의 아내인 기미코는 몸이 약해서 누워 있다가 조금 늦게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순스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서로가 익숙한 상태였고요. 다들 순스케와만 초면이었죠. 그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울렸는데요. 바로 순스케의 여직원 에리코였습니다. 에리코는 낮에 길을 걷다 만난 스쿠미 강사의 얘기를 듣고 재밌을 것 같다면서 다시 왔다는 건데요. 게다가 가는 도중에 만난 세키타니도 저녁 바비큐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뻔뻔스럽지만 다시 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순스케는 좀 난감했지만 다른 남자들은 에리코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도 함께 모여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순스케는 아들 쇼타에게 사립학교에 가기 싫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 순스케는 에리코에게 가서 왜 휴대전화를 껐는지, 굳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에리코는 순스케가 부탁한 조사를 다 끝내서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순스케가 무언가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죠. 순스케가 에리코에게 물었다. 그럼 뭔가 알아냈어? 상대는 누구야? 혹시 스쿠미 선생인가? 하지만 에리코는 아무 말 없이 근처에 있는 레이크 사이드라는 호텔에 묵을 예정이니까 거기로 밤 10시 반까지 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자고 했다. 상대방 이름이라도 알고 싶다는 순수케에게 에리코는 2시간 뒤면 알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대답했다. 저녁 8시가 되자 아이들은 빌린 별장, 그러니까 아이들의 합숙 장소로 돌아가게 되었다. 저녁 시간부터 아이들 숙소 관리를 맡은 당부는 사카자키 부부지만 사카자키의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사카자키만 아이들 숙소로 가기로 했다. 순수케의 여직원 에리코는 아이들의 별장을 구경해보고 싶다고 했고, 이에 사카자키는 흔쾌히 허락하며 함께 가자고 했다. 사카자키는 가면서 에리코에게 애인이 있는지 물었다. 그렇게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별장에 도착했다. 에리코는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이 모두 똑같은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사카자키는 뇌신경으로 연결되는 척추를 바로잡아서 아이들의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신발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발은 의사인 학부형 후지노가 소개해 준 것이다. 별장에서 주스 한 잔씩을 마시면서 사카자키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다. 종양으로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서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며 다시 한번 에리코에게 애인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에리코는 미소를 지으며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까? 라고 대답했다. 같은 시간 후지마의 별장에서는 스쿠미 선생이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관리 및 교육에 관한 당부 등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전달을 마치고 아이들이 있는 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스쿠미 선생의 신발 한 짝이 없어진 겁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친 건가? 아니면 오늘 당번인 사카자키가 잘못 신고 아이들 별장으로 간 건가 생각해 봤지만 모두 아니었습니다. 한참 후 신발을 수풀 속에서 찾았는데요. 도둑고양이의 짓인가 생각하며 스쿠미 선생은 돌아갔습니다. 순스케는 이제 여직원 에리코가 있는 호텔로 가려고 아내 미나코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며칠 전 만든 프로모션 비디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순스케는 호텔에 도착해 알파벳 ET라고 저장된 에리코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에리코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몇 번을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자 순스케는 다시 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별장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은 후지마의 아내가 순스케의 아내인 미나코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미나코의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순스케는 밤늦게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달라며 별장으로 향합니다. 별장에 돌아와 보니 불이 모두 켜져 있었고 순스케의 아내 미나코는 테이블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눈 주위의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요. 왼쪽 손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붕대에는 피가 배어 있었고요. 어리둥절해하는 순스케를 보고 미나코는 2층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후지마와 세키타니 부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미나코는 순스케에게 직접 확인하라며 문을 여는데요. 침대 옆에 순스케의 여직원인 에리코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에리코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리 아래에 있는 카펫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요. 에리코의 드러난 어깨와 팔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 미나코가 죽은 에리코를 내려다보더니 순스케 쪽으로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에리코의 머리를 때려서 죽였어. 아니, 왜? 순스케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함께 올라왔던 후지마와 세키타니는 일단 다시 내려가자고 했다. 순스케는 방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에리코 옆에는 깨진 전기 스탠드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깨진 도자기 부분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것을 본 순스케는 다시 한번 몸을 부르르 떨었다. 순스케 부부가 거실로 돌아오자 후지마가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처럼 우리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에리코 씨가 들어와서 미나코 씨하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에리코 씨도 순스케 씨와 함께 도쿄 사무실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좀 놀랐어요. 그래서 미나코 씨가 무슨 얘기냐고 물으니까 에리코 씨는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나코 씨가 방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했고 두 사람은 바로 이곳을 나갔지요. 그 뒤 한 15분 정도 지나서였나? 미나코 씨 혼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녀를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저 모습이 뭐 상당히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더군요. 그래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그러자 미나코 씨는 이 자기가 에리코 씨를 죽였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라서 2층으로 갔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순스케의 질문에 미나코 대신 후지마가 대답했다. 저 미나코 씨한테 이 순스케 씨와 헤어져 달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순스케의 말에 아내 미나코가 이렇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 여자와 사귀고 있던 건 사실이잖아. 난 당신과 헤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한테도 생각이 있다면서 당신의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은 친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낳으면 틀림없이 자신을 선택해 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이야. 임신 중이었대. 미나코의 말을 들은 순스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두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미나코는 다 함께 있어야 마음이 진정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순스케는 임신 얘기에 화가 나서 죽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미나코는 아들 쇼타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미나코의 말에 의하면 에리코는 미나코가 헤어져 주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순스케임을 밝힐 거고 그렇게 되면 미나코의 가정도 무너져 아들 쇼타의 입학 시험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쇼타의 장래에도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고요. 이 얘기를 듣고 미나코는 방을 나가려는 에리코의 뒷모습을 향해 스탠드를 들어 뒤에서 때렸고요. 에리코는 쓰러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미나코는 에리코의 몸을 흔들어 보고 나서야 그녀가 죽은 것을 알게 됐고요. 별장의 주인인 후지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순스케를 향해 후지마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죽은 에리코는 순스케에게 물건을 건네주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애인인 순스케를 미나코에게서 빼앗기 위해 일부러 왔다는 거죠. 순스케는 그게 이 일과 무슨 상관이냐고 했는데요. 후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에리코가 이 별장에 왔다는 것은 아무도 모를 거라는 겁니다. 즉, 에리코는 직장에 휴가를 낸 상태로 애인인 순스케의 별장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거죠. 계속 의아해하는 순스케를 향해 후지마는 이 사건을 덮자는 의도로 말을 합니다.
아내 미나코를 살인범으로 몰 생각이냐면서 말이죠. 후지마의 아내와 세키타니 부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터라 이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의논 중이었다는 겁니다. 미나코에 대한 이해와 동정은 물론 자신들 역시 이 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게 매우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죠. 후지마가 말했다. 저 미나코 씨를 살인범으로 만들지 않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사건 자체를 아예 없었던 거로 만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체를 우리 손으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러자 순스케가 말도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체의 신원이 밝혀지면 우리가 의심을 받게 돼요. 순스케가 이렇게 말하자 후지마와 세키타니는 얼굴과 지문 그리고 치열까지 못 알아보게 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차라리 사고나 자살로 위장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순스케를 향해서 후지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물론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건 현실적이지 못해요. 뭐 저도 경찰에 관해서 별로 아는 건 없지만 이 아마추어들이 그들의 과학 수사를 속일 수 있을까요? 푸지마의 말을 들은 순스케는 요즘은 지문을 없애고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해도 DNA 감정으로 뭐든 알아내는 시대라며 반박을 했다. 그러자 푸지마가 말을 이어갔다. 순스케 씨, 이 DNA 감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 사체의 신원이 대략이라도 짐작이 좀 될 때의 얘기입니다. 전혀 실마리가 없는 상태라면 감정을 하더라도 누구 DNA와 대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순스케는 죽은 에리코의 가족들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신원불명의 시체를 발견한다면 실종자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그 시체가 에리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후지마는 에리코의 DNA가 없다면 비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순스케는 에리코의 방을 뒤지면 머리카락 한두 올 정도는 떨어져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자 후지마가 뭐 그때까지 에리코의 방이 남아 있다면 그렇겠죠. 혹시 에리코가 가족과 함께 살았나요? 네? 아, 혼자 세를 들어 살았다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집을 비워줘야 되겠지요. 집을 비우게 되면 DNA를 조사할 재료 사라지냐? 네,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체 발견이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겁니다. 실종 신고 뒤에도 몇 년 동안 발견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물론 영원히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게 최선이고요. 순스케는 후지마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세키타니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라며 호수에다가 시체를 버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결국 순스케와 그의 아내 미나코, 별장 주인이자 의사인 후지마 부부, 그리고 세키타니 부부가 호수에 시체를 버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시체가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게추를 비닐 시트에 함께 담아서 빠뜨리기로 했다. 순스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문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제 에리코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남자들이 별장을 나섭니다. 에리코가 죽은 바로 그날 밤입니다. 지체에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후지마는 자기 아내를 비롯한 여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특히 아파서 누워있느라 이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카자키의 아내 기미코가 이 사건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는 거죠. 우선 시체를 옮깁니다. 방에서 에리코의 시체를 차로 옮기는 것은 순스케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순스케가 그러길 원했거든요. 순스케는 카펫에 피가 많이 묻었고 전기 스탠드 조각도 흩어져 있다며 미나코에게 잘 치워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세키타니는 바비큐용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순스케가 에리코의 시체를 눕혔습니다. 세키타니가 준비한 비닐은 흔한 거라 출처를 조사해도 상관없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세키타니와 순스케는 지문을 묻히지 않기 위해 장갑을 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주차장에서 내려오던 후지마도 장갑을 끼고 있었고요. 주차장에는 후지마가 주워온 돌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게추로 쓰려는 것이죠. 세키타니의 외건 자동차에 시체와 돌, 로프를 싣고 순스케와 후지마, 그리고 세키타니는 인근 호숫가로 향합니다. 밤이라 주변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아 어두웠고요. 빌려주는 보트가 그냥 놓여 있어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보트에 시체와 돌을 옮긴 후 순스케는 에리코의 지문과 치열을 없애기 위해 손가락을 라이터로 태우고 치열에 무거운 돌을 내리칩니다. 후지마와 세키타니가 순스케에게 이 일을 맡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의사인 후지마가 시체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 정도면 지문이나 치열을 통한 DNA 확인이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체를 비닐로 감싸 로프로 묶은 후 후지마와 순스케가 같이 보트를 타고 호숫가 한가운데로 가서 시체를 빠뜨립니다. 그동안 세키타니는 차에 먼저 가 있었고요. 시체를 빠뜨리고 난 후 순스케는 한숨을 쉬었고 후지마는 합장을 했습니다. 차에 타고 별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스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고요. 후지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사과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별장으로 돌아오고 나니 아내들이 죽은 에리코의 백에서 나온 레이크사이드 호텔 열쇠를 보여줍니다. 에리코가 별장 인근 호텔에서 자고 가려 했다는 의미죠. 세키타니는 에리코가 순스케를 따라 이쪽으로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하며 염려했고요. 순스케는 에리코와 사귀는 사이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자 후지마가 말을 합니다. 어쨌든 죽은 에리코 씨의 숙소가 밝혀져서 다행이군요. 이 모르는 상태였다면 숙박업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근처에서 행방불명이 됐다는 걸 알게 되면 경찰도 어느 정도는 본격적인 수색을 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그녀가 도쿄로 돌아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도쿄로 돌아가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경찰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여기서 움직이지는 않겠죠. 후지마의 말에 순스케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간 것으로 만드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후지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레이크사이드 호텔에 묵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체크아웃을 해야만 하겠죠. 그것도 호텔 종업원의 의심을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업원에게 이 손님의 체크아웃 수속 같은 건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하니까 부자연스럽게 변장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순스케의 아내 미나코가 자신이 에리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순스케는 아내가 지금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라며 말렸다. 하지만 미나코는 자신이 하겠다고 우겼다. 후지마도 죽은 에리코의 체형이나 인상이 제일 비슷한 게 미나코라면서 미나코가 에리코로 가장해서 호텔에 가서 체크아웃을 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했다. 후지마의 이 말에 세키타니는 죽은 여자나 미나코 씨나 순스케 씨가 선택한 여성이니까 인상이 비슷한 게 당연하겠죠? 라며 혼자 중얼거렸다. 후지마는 계속해서 호텔 체크아웃 등에 대한 계획을 지시했다. 앞으로 1시간만 있으면 날이 밝을 거예요. 그 전에 방을 한번 보고 오는 게 좋겠죠. 미나코 씨,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저는 방을 살핀 다음에 나올 테니까 미나코 씨는 계속 방에 있다가 한 10시쯤 체크아웃을 하십시오. 그리고 순스케 씨도 좀 움직여 주셔야 되겠어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도록 차로 호텔까지 가주시고요. 거기서 미나코 씨한테서 에리코 씨의 짐을 받아서 차에 실어주세요. 그리고 미나코 씨는 이 별장까지 걸어서 와주시고요. 어, 그리고 저 순스케 씨, 에리코 씨가 여기 왔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경찰에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고요. 들키지 않는 게 최고지만 대비는 좀 해둬야 되겠죠. 하지만 이 에리코는 도쿄로 돌아갔다. 행방불명이 된 건 그 뒤의 일이다. 이렇게 보이려면 짐이 그 여자 방에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에리코 씨의 짐을 이 도쿄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도쿄의 그 여자 방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건 제가 동행할게요. 예, 아무래도 혼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지 마련이니까요. 자, 그럼 미나코 씨, 저와 일단 레이크사이드 호텔로 가시죠. 그러자 순스케가 자신이 아내 미나코와 호텔에 가겠다고 했다. 후지마는 망설였지만 순스케의 고집에 그렇게 하라고 했고 바로 순스케와 미나코는 레이크사이드 호텔로 향했다. 에리코의 방에 들어온 순스케는 미나코에게 후지마란 사람에 대해 묻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앞에서 지시만을 내리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미나코를 구하기 위해 어쩜 그리 열심인지 의문이라는 거죠. 이윽고 순스케는 몇 시간 뒤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면 데리러 오겠다며 방을 나섭니다. 호텔 전화는 절대 쓰지 말라는 당부도 했고요. 순스케는 호텔을 나와 조금 가다가 차를 세우고 별장을 향해 걷습니다. 그리고 에리코의 시체를 버린 호수를 보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곳을 떠나기 전 보트가 있는 곳을 봤는데요. 몇 척의 보트가 보였지만 모두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시체를 옮길 때는 딱 한 척만 호수에서 끌어올려진 상태였거든요. 다른 보트들은 뒤집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순스케 일행이 시체를 옮길 때 썼던 보트를 포함해 모두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아직 보트 주인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누가 그랬는지 순스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순스케는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후지마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트 주인이 뒤집어 놓은 거라면 상관없지만 누군가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문제가 커지니까요. 그러자 후지마는 목격자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굳이 보트를 뒤집을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호숫가에서는 시체를 처리했던 호수 한복판이 보이지도 않고 시체도 비닐로 감쌌기 때문에 누가 봤다 해도 시체를 버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누군가가 단순히 보트를 뒤집어 놓은 것일 거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순스케는 곧 수긍하며 거실에 누워 휴대폰에 ET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에리코의 번호를 삭제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전의 일을 회상하는데요. 한 달 전 순스케와 에리코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순스케는 잔돈이 필요해 아내 미나코의 가방을 뒤지다 발견한 콘돔 하나를 갖고 와서 에리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개봉된 것이긴 하지만 아내 미나코가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신과 아내는 피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콘돔은 분명 다른 남자가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스케는 에리코에게 아내가 다른 남자가 있는지 꼭 증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리코는 반년 정도 흥신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난감해하는 에리코에게 순스케는 짐작 가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입시 관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회사 업무는 도와줄 테니 꼭 좀 알아봐 달라고 에리코에게 거듭 당부합니다. 만약 아내의 외도가 확실하다면 폭로하고 에리코와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달 전 일을 회상하며 맥주를 마시던 순스케는 아파서 계속 누워있던 사카자키 아내 기미코의 인기척에 등을 돌립니다. 기미코는 에리코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전혀 모릅니다. 아파서 계속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미코가 순스케에게 별장에 온 사람들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닫습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다. 특히 후지마를 조심해라. 라는 등의 얘기들만 던진 채로 기미코는 거실을 나갔습니다. 순스케와 후지마는 오전 10시에 별장을 출발해서 호텔 주차장으로 갈 계획이다. 거기서 죽은 에리코인 척 체크아웃을 하고 나오는 미나코를 기다릴 것이다. 그런 다음 도쿄에 있는 에리코의 집으로 향할 예정이다.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거냐는 세키타니의 질문에 후지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우리가 나갈 때쯤 수업이 시작되겠죠. 스쿠미 선생과 사카자키 씨는 별장에 있을 테니까 당분간은 얼버무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점심 식사 때인데 저와 손수계 씨가 내일 있을 이 바비큐 장소를 물색하러 갔다. 뭐 이런 정도로 말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손수계 씨는 그 아드님 그 쇼타가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르니까 핑계를 좀 생각해 두십시오. 아이들과 함께한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아이들 별장에서 당분을 섰던 사카자키만 미나코의 부재에 대해서 물었다. 순스케는 아내 미나코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쉬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카자키는 아이들 별장에서 당번을 섰기 때문에 간밤에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사카자키는 순스케의 여직원이라고 소개했던 에리코의 안부도 물었다. 그러자 순스케는 호텔 방을 잡았던 것 같다며 아직 거기 있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과 스쿠미 선생, 당번을 서는 사카자키 부부가 빌린 별장으로 돌아갔다. 잠시 뒤 사카자키는 아내 기미코에게 별장에 두고 온 책을 가지러 간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실은 에리코가 있다는 호텔을 찾아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손스케는 사카자키에게 에리코가 있던 호텔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근처에 가까운 호텔이 레이크사이드 호텔이다 보니까 짐작을 해서 찾아간 것이다. 사카자키는 별장 근처에 세워두었던 산악 자전거를 타고 레이크사이드 호텔 쪽에 와서 체크인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짙은 청색 차량의 운전석에 타고 있는 순스케와 조수석에 앉아있는 후지마를 발견했다. 몇 분 뒤 순스케가 차에서 나왔고 여행 가방을 든 미나코가 호텔에서 나와 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사카자키가 산악 자전거를 타고 별장 근처에 도착할 즈음 앞쪽에서 순스케의 차량이 나타났다. 윈도우가 내려지고 후지마가 얼굴을 내밀었다. 지금 뭘 하냐는 후지마의 물음에 사카자키는 기분 전환을 좀 하러 나온 거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후지마는 자기와 순스케는 아이들 바비큐 파티 준비 때문에 나갔다 온 거라고 둘러댔다. 아이들 별장으로 돌아온 사카자키는 아내 기미코에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몸이 좋지 않아서 식사 자리에 참석 못한 미나코가 밖에서 돌아오는 것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왠지 밖에서 자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는 건데요. 사카자키의 아내 기미코는 짜증을 내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핀잔을 줍니다. 이제 순스케와 후지마는 도쿄로 향합니다. 순스케는 아내 미나코를 위해 이렇게까지 다들 애를 쓰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 일에 후지마가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 진두지휘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후지마에게 순스케는 속내를 얘기합니다. 후지마 씨, 혹시 제 아내 미나코의 상대가 당신인가요? 미나코한테 애인이 있다는 증거는 이미 잡았거든요. 집사람 가방에서 콘돔이 나왔어요.
우리 부부는 피임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자 잠시 침묵하던 후지마가 입을 열었다. 네, 사실 마음이 끌리고 있긴 합니다. 미나코 씨는 아름답잖아요. 그 에리코라는 여자보다 훨씬 더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독점할 수 있는 순스케 씨가 진심으로 부럽고요. 혹시 저를 지금 차에서 내리게 하고 싶나요? 아니면 몇 대 갈기고 싶은 겁니까? 남자란 참 이상한 동물이죠. 한편으로는 부인을 배신하면서도 그 부인이 다른 남자한테 빠지게 되면 역시 화가 나는가 보죠. 제 아내 미나코와는 언제부터 사귄 겁니까? 글쎄요. 학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지만 당신이 발견했다는 그 콘돔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당신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건 부인에게 직접 들으시죠. 저로서도 상상일 뿐이니까요.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잖아요. 이 자질구레한 인간관계는 나중에 따지자고요. 순스케는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고 이윽고 둘은 에리코의 도쿄 맨션에 도착했다. 둘은 장갑을 끼웠고 순스케는 에리코가 지난번에 주었던 열쇠로 문을 열었다. 우편함에 있는 고지서등도 꺼냈다. 순스케는 여행 가방에 있는 짐들을 꺼내 정리를 했고 푸지마는 리빙보드의 서랍을 뒤졌다. 그녀가 별장에 갔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물건이 혹시 있는지 해서 살펴본 것이다. 순스케는 텅 빈 여행 가방을 치우기 위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때 열려있는 아래쪽 핸드백에서 사진 묶음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는 여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 주택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그 여자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고요. 이 사진에서는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틀림없는 미나코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 문이 열리고 남자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은 후지마였습니다. 순스케는 후지마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후지마는 리빙보드의 서랍을 다 뒤진 듯 전화기 아래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후지마는 에리코가 별장에 왔었던 것을 눈치챌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이제 그만 철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후지마는 순스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순스케 씨와 에리코 씨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에리코 씨가 회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순스케 씨한테도 연락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은요, 에리코 씨가 우리 별장에 왔던 건 말하지 마세요. 다만 그 입장을 어디까지 밀고 나가느냐 하는 건데, 이 나중에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아마 에리코 씨의 남자 관계 같은 걸 제일 먼저 손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자 순스케가 대답했다. 그거야 뭐 얼버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들통나더라도 불륜 관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면 뭐 의심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순수케 씨는 뭐 그걸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신이 얼버무리고 있는 단계에서 만약에 미나코 씨가 조사를 받게 된다고 치자고요. 만약 경찰이 에리코 씨가 우리 별장에 왔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신이 그 시각에 별장에 있었던 것도 밝혀지겠죠. 그럼 당연히 미나코 씨도 에리코 씨와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후지마가 이렇게 말하자 순수케가 다시 반박을 했다. 그렇지만 이 미나코가 눈치채지 않도록 몰래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중에 저하고 에리코의 관계가 들통나도 모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드는데요. 자, 손수케 씨. 그러면 우리도 거짓말을 밀고 나가야만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별장에서 에리코라는 여성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요, 사카자키 씨 부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그 사람들은 경찰이 질문을 하면 아마 사실대로 얘기할 거예요.
에리코라는 여자가 왔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말을 마치고 있던 사람들이 의심을 받게 되겠죠. 후지마의 설명에 순스케는 낮게 신음을 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거짓말을 한 사람은 나 하나로만 한정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 이 경찰이 에리코 씨와의 관계를 어렴풋하게라도 감을 잡았을 때 그때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어느 시점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우리에게는 이중 삼중의 방어막이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이 무엇보다도 시체는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한 사건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별장에 돌아온 순스케와 후지마는 세키타니로부터 사카자키가 아침에 레이크사이드 호텔 앞에서 후지마와 순스케를 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미나코를 목격했다는 얘기도 함께요. 사카자키는 에리코에게 관심이 있어 그 호텔까지 갔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만 빼놓고 재밌는 파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건데요. 이에 후지마 일행은 사카자키에게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하고 밤사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사카자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범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사카자키는 놀라며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짐을 싸고 별장을 떠나려는 사카자키를 후지마와 세키타니가 쫓아가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그 사이 둘만 남은 순스케와 미나코 부부는 방으로 올라갑니다. 순스케는 미나코에게 바람 피우는 상대가 후지마냐고 묻습니다. 가방에서 콘돔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함께 전하고요. 미나코는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아예 바람을 피운 적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순스케의 바람을 알고도 아들 쇼타를 위해 참고 살았으며 쇼타가 자신과 순스케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눈치챈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쇼타와 둘이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런 얘기들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 사카자키 부부가 이번 사건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카자키는 후지마의 설명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후지마는 앞으로의 일들을 다 같이 의논해야 한다며 입을 엽니다. 후지마가 말했다. 에리코 씨 주변 인물들 중에 경찰과 통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경찰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손숙혜 씨는 에리코 씨 주변에 이 경찰과 좀 통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대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찰은 관계자 전원을 만날 텐데 이 가운데 관계자는 순스케 씨가 되겠죠. 일단 순스케 씨는 에리코 씨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숨기기로 했고요. 근데 결국 시기가 오면 손숙혜 씨는 에리코 씨와의 관계를 자백하고 그녀가 우리 별장에 왔던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경찰한테서 뭔가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여기서 에리코라는 여성과 만난 일이나 만난 김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다라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혀 모르는 걸로 밀고 나가고 말이죠. 그러자 사카자키 아내인 키미코가 이 사건이 뉴스에라도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했다. 이에 순스케는 스쿠미 선생도 에리코와 마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스쿠미를 잊고 있었는지 모두가 깜짝 놀란 듯이 얼굴을 마주보자 후지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뉴스를 봤다고 칩시다. 그럼 그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을 하는 겁니다. 에리코가 별장에 왔다는 걸 경찰에 알려야 할지 어떨지. 실제로도 모이는 게 좋겠죠? 네, 의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스쿠미 선생도 부르는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
순스케 씨는 없어야 해요. 거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경찰은 이미 순스케 씨를 찾아갔을 테니까 순스케 씨가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그때 제가 순스케 씨한테 전화를 거는 걸로 하죠. 그리고 저는 묻습니다. 에리코 씨가 우리 별장에 왔던 걸 경찰에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럼 그때 손수케 씨는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수케 씨가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왜 그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지 않느냐? 경찰이 매스컴을 숨기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손수케 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경찰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멋진 대본이라며 다 같이 치켜 세우자 후지마는 한때 작가가 되고 싶어 한 적이 있었다고 응수했다. 별장에 있는 네 부부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가정했지만 최대한 방어책을 세웠다고 여기며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경찰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이동을 하려는 순간 순스케는 벽에 붙어 있는 아이들의 그림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여름방학 숙제라고 미나코가 알려줍니다. 별장 부근 풍경을 그린 그림들인데요. 아들 쇼타는 별장을 그렸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차도 꼼꼼하게 묘사했고요. 그림 속의 차는 모두 별장 쪽을 향해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순스케는 꽤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스케는 사카자키 부부가 갑자기 설득된 게 신기합니다. 편의점을 가는 길에 후지마를 만난 순스케는 어떻게 설득한 건지 물어보는데요. 후지마는 그저 진심이 통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편의점을 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스케는 웃옷 주머니에 있는 사진 묶음을 꺼냅니다. 에리코의 집에서 발견한 사진 묶음인데요. 처음 석장은 미나코가 후지마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몇 장인가에는 세키타니 부부나 사카자키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도 후지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나코만 나오는 사진, 미나코가 슈퍼마켓에 들어가려는 모습, 또 스쿠미 선생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학원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 그 가게 안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스쿠미 선생은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옆얼굴은 미나코도 푸지마나 세키타니의 아내도 또 사카자키의 아내인 기미코도 아니었습니다. 30 전후의 나이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가게 아닌데요. 스쿠미와 앞에 사진에 있던 30 전후의 여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의 뚱뚱한 남자고요. 회색 양복 차림에 수치 적은 머리카락을 7:3 가르마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미나코가 나오는 사진이 또 있었는데요. 4명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듯했습니다. 사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별장으로 돌아온 순스케가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건물 벽을 따라 잠시 걷는데요. 세키타니가 후지마의 아내 허리에 손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스케는 뒷걸음질을 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후지마가 문을 열어줍니다. 밀착해 있었던 세키타니와 후지마의 아내는 실내로 들어와 있었고요. 사카자키와 세키타니의 아내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각자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순스케가 사카자키에게 파티에 대해 묻습니다. 사카자키가 자기만 빼고 파티한 거냐고 했을 때 언급한 파티가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러자 후지마가 대신 휴대용 가라오케로 논 것이라며 가볍게 얘기합니다. 순스케는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 등을 먹다가 거실에서 잠이 듭니다. 거실 소파에서 잠든 순스케는 사카자키의 아내인 기미코가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
발 아래 떨어진 순스케의 겉옷을 기미코가 주워다가 주려고 할 때 안주머니에 있던 사진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진을 줍던 기미코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순스케는 사진 한 장을 내보이며 에리코가 찍은 거라고 말했다. 에리코가 왜 그런 사진을 찍었느냐고 묻는 기미코에게 순스케가 오히려 되물었다. 그 전에 어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세요. 기미코 씨는 이 다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진에는 이번 멤버들이 거의 다 찍혀 있어요. 모여서 뭔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기미코 씨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더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기미코는 모른다면서 얼버무렸다. 그러자 순스케가 다시 물었다. 푸지마 씨한테 무슨 얘기 들은 겁니까? 이상한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이 남편분인 사카자카 씨는 애초에 미나코를 감싸줄 마음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이 사건에 얽히기 싫어했는데 후지마 씨와 얘기를 한 뒤에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사실 이런 일에는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별로 올바른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나코와 후지마 부부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러자 기미코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손스케는 방으로 돌아가 폴로 셔츠와 면바지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그 바람에 침대가 약간 움직였다. 잠깐 그러고 있다가 몸을 일으켜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다. 세면도구를 꺼내서 방을 나가려다가 바닥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침대의 원래 위치가 벗어났기 때문에 카페트에 침대 다리 자국이 둥글고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둥근 자국 둘레를 따라서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순스케는 얼굴을 찌푸렸다. 기미코는 후지마에게 순스케가 갖고 있던 사진에 대해 얘기합니다. 순스케가 했던 얘기들도 전달하고요. 특히 미나코를 지나치게 감싸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순스케를 제외한 모두가 주방에 있었는데요. 다들 자신들의 호의를 의심하는 순스케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계속 숨겨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아이들과 스쿠미 선생이 아침 식사를 위해 별장으로 오자 얘기를 멈추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순스케는 스쿠미 선생에게 학부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냐는 질문을 합니다. 지인이 가정교사를 구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에 스쿠미는 잠시 당황하더니 바로 안정을 찾으며 학원으로 보내달라고 대답합니다. 점심이 되자 내 가족과 학원 강사 1명, 모두 13명이 바비큐장으로 갑니다. 순스케는 세키타니에게 호숫가의 보트를 가리키며 자신들이 시체를 처리하러 갔을 때와는 보는 각도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키타니에게 가라오케는 하냐, 아이들 진학 문제로 자주 모이지는 않냐는 등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세키타니는 순스케가 이것저것 묻고 다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지금 다 같이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세키타니의 말을 듣고 있던 순스케가 말했다. 야, 다들 사이가 좋으시네요. 응? 이렇게 결속이 잘 되는 모임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연애 감정 같은 게 싹트거나 하지는 않나요? 그러자 세키타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사이 순스케의 아들 쇼타가 다가왔다. 세키타니는 마침 잘 되었다는 듯이 다른 곳으로 갔고 쇼타는 순스케의 등을 만지며 말했다. 아빠, 벌레가 붙었네. 에이, 놓쳤다. 검고 큰 벌레였는데. 돌아서려는 쇼타에게 순스케가 말했다. 저 쇼타, 별장벽에 붙어있는 그림 언제 그린 거야? 그저께 오후에 다 함께 그린 거야.
그 사이 바비큐가 끝났는지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자유 시간이다. 그때는 각 가족 단위로 행동하기로 했다. 순스케는 스쿠미 선생에게 가서 아이들 별장 열쇠를 빌려달라고 했다. 원래 순스케는 전날 아이들 당번이었지만 에리코 사건으로 당번을 서지 못했던 것이다. 순스케는 당번을 서지 못하는 바람에 아이들 별장에 가보지 못해 궁금하다면서 스쿠미에게 열쇠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슌스케는 아이들 별장에 가서 이것저것 살피고 있었다. 그때 슌스케의 등 뒤에서 뭐 하는 거냐는 아내 미나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 쇼타가 공부하는 방이 보고 싶었다는 순스케에게 미나코가 말했다. 당신은 우릴 버릴 생각이었지? 그리고 그 여자를 선택할 작정이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쇼타한테 신경을 쓴다고? 왜 그렇게 나한테 신경을 쓰나? 응? 에리코 시체는 잘 처리됐잖아. 나도 할 수 있을 만큼 했다고. 당신 혼자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런 곳까지 들어오면서 말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협조를 좀 해. 날 돕고 싶지 않다는 건 잘 알지만 말이지. 순스케는 바닥에 앉았다. 거기서 구석에 있는 책자를 하나 집어들었다. 학교 안내, 슈분칸 중학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순스케는 쇼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물었다. 미나코는 쇼타가 스쿠미 선생과 나무로 뭔가를 만들고 있다고 대답했다. 순스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 부모들은 이상할 정도로 사이가 좋은데 아이들은 마치 모르는 사이처럼 각자 따로 행동을 하고 있어.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 아, 그리고 어제 내가 밖에서 돌아오는데 말이야. 세키타니 씨하고 후지마 씨의 부인이 이 마당에서 착 붙어 있더라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거실로 들어가니까 세키타니의 부인과 후지마가 있었어. 사카자키 씨도 함께 있고 말이야. 결국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이상하지 않아? 근데 기미코 씨가 그 사람들 정상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었어. 그게 무슨 뜻인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군. 자식들의 입학 시험 고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로도 연결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 근데 미나코, 이 정말로 에리코를 당신이 죽였어? 미나코는 자신이 죽인 게 맞다며 아이들 별장을 나왔습니다. 순스케는 아이들 별장에 있던 슈분칸 중학교 안내 책자를 펼쳐봅니다. 책자에는 교장과 교직원의 사진도 실려 있는데요. 페이지를 넘기던 순스케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순스케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에리코의 방에서 갖고 나온 사진을 꺼냅니다. 스쿠미 선생이 두 명의 남녀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책자 위에 올려놓고 두 사진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저녁 6시가 되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이 시작된 건데요. 그때 순스케의 아들 쇼타가 차에서 뭘 좀 꺼낸다며 차 키를 달라고 합니다. 순스케는 키를 건네줬고 쇼타는 고맙다고 합니다. 오늘의 아이들 당번은 푸지마인데요. 순스케가 아이들 별장으로 가려던 스쿠미 선생과 푸지마를 불러드립니다. 다 같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실에 네 부부와 스쿠미 선생이 다 모이자 순스케는 에리코가 죽은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할 거라는 협박과 함께요. 이 일과 상관없는 스쿠미 선생은 보내주자는 세키타니의 의견에 순스케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이번 일에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 바로 스쿠미 선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스쿠미 씨, 당신은 에리코한테 무언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협박을 당한 게 아닙니까? 당신은 에리코와 만난 건 처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에리코는 훨씬 전부터 당신을 알고 관찰했어요. 자, 보세요. 이 사진 속의 인물, 당신이죠?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데 에리코는요, 흥신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이런 일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원래 에리코가 조사를 하던 건 당신이 아니라 미나코였어요. 미나코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그 상대를 밝혀내려고 했었죠. 근데 친한 사람, 즉 당신의 행동을 감시하던 중에 전혀 다른 것이 그물에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사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책자 아시죠? 휴분칸 중학교의 안내서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아이들을 입학시키고 싶어 하는 바로 그 학교죠. 근데 여기에 그 학교 직원의 사진이 있어요. 교사가 아니라 직원입니다. 이 직원 가운데 제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만난 건 아니고요. 자, 이 2사람 잘 보십시오. 손스케가 다른 한 손으로 조금 전에 사진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스쿠미 씨는 슈분칸 중학교의 직원과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입시학원의 강사가 입시를 치를 학교의 직원과 개인적으로 만났다? 이건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자 후지마가 입시학원의 정보 수집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순스케는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들었다. 자, 이 사진 보세요. 슈분칸 중학교 직원 이외에 내 아내 미나코의 모습도 있죠. 입시학원 강사와 입시를 치를 학교 직원이 수험생의 어머니를 몰래 만나고 있다. 뭐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는 않죠. 아, 그런 건 내 아내한테 직접 물어보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제가 물어봐도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에리코는 미나코의 외도 상대를 조사하던 중에 우연히 뜻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어요. 그것은 바로 스쿠미 선생과 슈분칸 중학교 직원과의 커넥션이고, 이 커넥션을 이용해서 학부모에게 중학교 뒷문 입학을 알선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에리코는 그걸 빌미로 스쿠미 선생을 협박했을 거고요. 뭐 물론 그녀가 원한 게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나코의 상대를 알아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녀는 여기서 2시간 뒤면 모든 걸 알게 될 거라고 나한테 말했었어요. 이 2시간 사이에 당신을 만나서 이런저런 거래를 할 생각이었겠죠. 당신이 생각한 것은 느닷없이 나타난 이 위험하고 거추장스러운 에리코라는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이었죠. 순스케의 말을 듣고 있던 스쿠미 선생은 자기가 에리코를 죽였다고 의심하는 거냐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를 듣고 순스케는 스쿠미가 에리코의 죽음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순스케는 스쿠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에리코를 죽인 그런 단순한 사건은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미나코도 범인이 아닐 거라고 단정합니다. 우선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사건에 다 같이 협력을 한다는 게 의심스러웠다는 겁니다. 이어 순스케는 바지 주머니에서 둥글게 말린 티슈를 꺼냅니다. 그것을 펼치니 가운데 부분이 약간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보통 카펫에 묻은 피를 하루 이상 방치하면 대개는 검게 변하는데요. 어제 순스케가 우연히 침대를 살짝 밀어본 결과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게 선명한 빨간색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티슈로 문지른 게 지금 순스케가 들고 있는 것이고요. 순스케가 티슈에 물을 묻혀 지웠더니 그 빨간색은 쉽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순스케는 피가 아닌 걸 확신한 거죠. 그냥 아이들이 사용하는 수채화 물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트 디렉터라는 직업상 물감에 대해 잘 알고 있거든요. 미나코는 물감은 다른 이유로 묻은 것일 거라며 자신이 죽인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순스케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봐, 미나코.
연극은 이제 그만해. 에리코가 죽은 건 사실이야. 근데 왜 가짜 핏자국이 필요했을까? 자, 다들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방을 살해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나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란 말입니다. 에리코는 다른 장소에서 살해돼서 당신들 손에 의해 저 방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세키타니 씨, 당신은 그날 저와 호수에 시체를 빠뜨리러 가기 전에도 시체를 옮겼습니다. 여기 쇼타의 그림을 보세요. 이쪽 별장을 그린 거예요. 이 주차장을 보세요. 차가 세워져 있죠. 바로 앞에 외건이 세키타니 씨 차입니다. 맞죠? 보시면 알겠지만 차는 별장 쪽을 향해서 주차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 에리코의 시체를 옮길 때 세키타니 씨의 차는 도로를 향해 주차돼 있었죠. 결국 어느 시점엔가 한번 그 차가 사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또 있어요. 호숫가의 보트입니다. 시체를 차에 싣고 갔을 때 보트 한 척이 당장 쓸 수 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죠. 다른 보트처럼 뒤집어져 있었다면 일단 보트를 세팅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미나코를 호텔로 데려다주고 오다가 거기에 들렀더니 우리가 사용했던 보트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트를 빌려주는 가게 사람이 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후지마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후지마 씨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군요. 사체 유기에 대해서 그토록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던 후지마 씨 치고는 참 묘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줄거리가 맞아떨어져요. 또 한 명의 협력자가 있다라는 것 말이죠. 그 인물은 이 사체 유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뒤에서 도운 겁니다. 아마 보트 가게에 먼저 들러서 보트를 타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두었을 겁니다. 다만 그 인물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한테 들켜서는 안 되는 인물이니까요. 왜냐? 저는 그 인물이 이 사건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숨은 협력자 누굴까요? 스쿠미 선생, 당신이 바로 그 숨은 협력자죠. 당신이 먼저 가서 보트를 준비하고 우리가 사체를 버리고 떠난 뒤 보트를 다시 뒤집어 놓았죠. 보트를 준비하거나 치우는 건 우리끼리도 할 수 있지만 스쿠미 선생도 무언가 협력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진상을 아는 사람 모두가 확실하게 모두 다 범죄 가담을 해야만 결속력이 굳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까지 제 말에 반론이 있다면 지금 해주세요. 난 이제 경찰에 연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공범이 되느니 사체 유기로 처벌받는 쪽을 나는 택할 겁니다. 듣고 있던 후지마는 더 이상 순숙해에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순숙해가 생각하는 범인이 누군지 먼저 알려달라고 했다. 범인. 그래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스쿠미 선생까지도 필사적으로 감싸주려는 사람 대체 누굴까 생각을 해봤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조건을 채울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건 추리라기보다는 상상에 가까워요. 에리코를 죽인 건 이번 여행에 참가를 한 사람이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자 후지마는 웃음을 지으면서 조용히 그래요. 범인은 아이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순스케는 아이들 4명이 한 일일 거라고 추측을 했고요. 후지마는 그에 앞서 사건의 순서부터 먼저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스쿠미 선생이 얘기를 합니다. 스쿠미는 에리코가 별장에 온 날 자기에게 말을 건 것에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에리코는 스쿠미와 내 가족, 그리고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슈분칸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특별한 커넥션으로 학교 직원과 접촉하고 특정 학부모에게 뒷문 입학을 알선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에리코 역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스쿠미와 슈분칸 중학교 직원이 만나고 있는 사진을 스쿠미에게 보여줬는데요. 순스케가 보여준 사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돈을 주고받는 모습이 찍혔다는 겁니다. 후지마의 아내나 세키타니의 아내가 돈을 주는 모습도 찍혔고요. 미나코와 기미코는 아직 돈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지마가 에리코의 집까지 간 것도 그녀가 파악하고 있는 혹시 모를 증거들을 회수하러 간 거였고요. 사진에 찍힌 중학교 남자 직원은 시험 문제를 유출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복사본을 유출하면 한 사람만 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문제지 복사본을 유출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낸 학부모들만 입시 전날 모이게 해서 문제를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부모들은 그걸 받아 적어야 하고 답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학생이 급히 정답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에리코는 돈을 건네는 모습까지만 알고 있었는데요. 스쿠미 선생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은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본 겁니다. 이후 에리코는 밤 9시에 아이들 별장 앞에서 스쿠미 선생과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세키타니는 그런 사정을 모르고 에리코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기 전 스쿠미 선생이 후지마와 세키타니에게 에리코와의 일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 중 그 이야기를 엿들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날 스쿠미 선생은 별장 거실에서 9시까지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고 에리코를 만나러 가려고 나섰습니다. 세키타니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려고 스쿠미와 에리코가 만나기로 한 곳에 먼저 가 있었고요. 에리코는 약속 장소인 상수리 나무 옆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9시가 지나도 스쿠미 선생이 나타나지 않자 세키타니는 다시 별장으로 걸어왔고요. 별장으로 오는 길에 스쿠미를 만났는데요. 스쿠미는 신발 한 짝을 찾느라 늦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스쿠미 선생이 별장을 나오는 길에 신발 한 짝이 없어서 찾았던 장면이요. 그렇게 스쿠미와 세키타니는 조금 늦게 다시 에리코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세키타니는 조금 뒤처져서 갔고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 옆에서 에리코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죽어있던 모습을 스쿠미가 발견한 겁니다. 순스케는 왜 그때 바로 경찰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세키타니가 현장에서 아이들이 신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발자국을 발견해서 큰일이 났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이들은 모두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는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건 현장에는 아이들의 발자국과 피구공만한 돌이 있었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 후지마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저도 경찰에 연락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세키타니 씨와 스쿠미 선생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시간 주변에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에리코 씨의 시체에는 폭행당한 흔적도 뭔가를 훔쳐간 흔적도 없었거든요. 고민 끝에 세키타니 씨에게 부탁을 해서 차를 이용해 시체를 옮기기로 한 거예요. 물론 현장의 발자국은 모두 지웠고요. 또 에리코 씨의 혈흔도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흙을 골랐습니다. 시체를 내릴 때는 가능한 한 다른 방향에서 보지 못하도록 후진시켜서 주차장에 세우도록 했는데 설마 그 차이를 손스케 씨가 눈치챌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쇼타의 그림이 힌트가 되리라고는. 결국 시체를 유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 마침 손스케 씨의 전화가 온 거예요. 곧 별장으로 돌아온다 하는 전화 말입니다. 에리코 씨가
이 순스케 씨의 정부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따라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위장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미나코 씨였습니다. 이혼을 할 생각이었다고 해도 아내가 살인범이 되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고, 게다가 살인의 동기가 애인과의 트러블 때문이라면 사회적 지위도 엉망이 되니까요. 그래서 혈흔을 만들려고 스쿠미 선생에게 물감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순수케 씨를 너무 만만하게 본 모양이네요.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부디 이해라도 좀 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흉기로 사용한 그 돌은 이미 시체와 함께 호숫가에 빠뜨렸습니다. 무게추로 사용한 게 그 돌이에요. 이 사실 무게추로 쓸 돌을 모을 때 스쿠미 선생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카자키 부부 역시 아이들이 얽혀 있다는 사정을 듣고 결국 협력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제 순숙해는 누가 범인인지를 묻는다. 후지마는 아이들 중 한 명이 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세키타니가 스쿠미 선생보다 한 발 앞서서 에리코와 만날 장소로 가려고 했을 때 세키타니는 시간이 좀 이르다 생각해서 아이들 별장에 들렀었다. 그런데 거기 놓여있는 아이들 신발이 세 켤레밖에 없었다. 그때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에리코를 죽인 아이는 그 시점에 별장에서 나가 있었고 적어도 세 명은 별장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다. 후지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녁 식사 뒤에 했던 나와 세키타니 씨 그리고 스쿠미 선생의 이야기를 훔쳐들었겠죠. 갑자기 나타난 에리코라는 여자가 괴방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기회는 스쿠미 선생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기 이전뿐이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스쿠미 선생의 발을 묶어두어야 한다. 그래서 스쿠미 선생이 여기서 나가는 걸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신발 한 짝을 숨긴 걸 겁니다. 근데요, 이 범인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정말로 모릅니다. 아마 4명 중에 하나겠죠. 우리 아이들 중 4명, 그 중에 하나.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정말 몰라요. 순스케는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자기 자식이 진범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여긴 거죠. 순스케가 이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후지마는 순스케가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쇼타가 순스케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의미죠. 순스케는 경찰에 출두할 거라는 말을 내뱉으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유코 아내 미나코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나코는 입시 문제 유출에 대한 사례에 대해 거짓말이 좀 있었다며 말을 이어갑니다. 시험 문제 유출에 관계하고 있는 직원은 한 명이 아니야. 책임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3명이야. 여자 1명, 나머지 2명은 남자. 실권을 쥐고 있는 건 남자들인데 수험생의 엄마들이 몸을 제공하는 거야. 그게 계약서를 대신하게 되는 거지. 스쿠미 선생은 저쪽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을 뿐이야. 강요하지는 않아. 본인도 그런 일을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 나는 아직 결심이 서진 않아서 계약을 하진 않았어. 하지만 솔직히 시험 문제는 얻고 싶었다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생각도 있었고. 아, 돈?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 당신한테 금전적으로 신세를 질 생각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몸을 요구하니까 선뜻 응할 수가 없었어.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정상이잖아. 응? 그럼 당신은 아직도 보류 상태라는 거야? 그 콘돔 말이야. 그 콘돔, 그것 때문이야? 망설이고 있었어, 나도.
나로서는 마지막 순간에 결심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설여지면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린 모두 미친 거야. 중학교 입시에 큰 돈만 아니라 몸까지 제공하려고 했으니까. 아마 후지마 씨와 세키타니 씨는 계약이 끝났을 거야. 순수케는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아, 이게 참나. 아니, 본인들도 그렇지만 이 남편들은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뭐야? 이런 일들은 일단 비밀로 하라는 충고를 받아. 한치만 눈치들을 챌 거야. 암묵적인 양해가 되어 있는 거겠지. 아까 에리코 씨가 갖고 있던 그 금품 수수 장면 찍은 거 있잖아, 사진. 실제로는 계약을 하는 증거 사진이라고 해야 되겠지. 아, 그러면 그 여자들이 슈붕칸 중학교 직원을 따라서 러브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거로군. 하긴 뭐 돈 건네는 장면을 그렇게 쉽게 찍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 당신은 내가 바람 피우기를 바라고 있었겠지? 그래야 당당하게 이혼할 수 있으니까. 순스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부부의 끈은 유지하면서 서로가 느끼는 불쾌한 부분을 상쇄할 도피처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요. 후지마는 합법적으로 마약을 입수하는 루트를 갖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세키타니 부부와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사카자키의 아내인 기미코는 그들을 경멸하고 있고요. 다만 기미코는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아 몸 계약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미코는 남편 사카자키가 여기저기 바람을 피우고 다니기 때문에 정조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없었지만 자신의 건강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순스케는 모두 미쳤다며 짐을 챙깁니다. 미나코는 경찰에 갈 거라면 제발 자신이 에리코를 죽인 거라고 진술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쇼타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순스케는 쇼타가 범인이라는 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며 방을 나섭니다. 차에 오른 순스케는 운전을 하면서 시트의 촉감이 여느 때와 다름을 느끼는데요. 등받이를 보니 동그랗게 깎은 나무에 끈을 꿰인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효자손 같은 게 놓여 있습니다. 다시 차를 돌려 아이들 별장 쪽으로 돌아온 순스케는 쇼타에게 갑니다. 쇼타는 순스케가 늘 등과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공작 시간에 그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낮에 등에 붙은 벌레를 떼어주는 척하면서 잰 것이고요. 순스케는 아들 쇼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별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쇼타가 묻습니다. 아빠, 집에 돌아갈 때 나랑 엄마랑 같이 갈 거지? 따로 가는 거 아니지? 순숙회는 호적상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조타는 웃고 있지 않았다. 조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재촉하는 눈빛이었다. 그래, 같이 가야지. 그러자 쇼타의 얼굴에 웃음이 되돌아왔다. 순스케는 후지마의 별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관 쪽으로 갔다. 아내 미나코가 나와 있었다. 조타가 조금 전에 전화를 했어. 아빠가 왔었다고. 어쩌면 돌아와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자 순숙해가 가방을 발 아래 내려놓으며 무겁게 말했다. 에리코를 죽인 게 조타일지도 몰라. 난 전혀 생각을 못했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잡한 동기가 아니라 조타에게는 더 단순한 동기가 있었어. 아버지를 아버지의 정부 손에서 되찾아야 한다는 동기 말이야. 만약에 조타가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그건 결국 내가 시킨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녀석 인생에 상처를 내는 일만은 기필코 막아줘야 되겠어. 하지만 각오가 필요하겠지. 상당한 각오가 필요해. 지체가 호수 밑바닥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몇십 년은 걸릴 거야. 그동안 우리는 내내 가슴 졸여야 돼. 설사 시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들의 혼은 이 호숫가에서 떠날 수 없을 거야. 알아. 미나코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남편의 등 뒤로 팔을 감아 껴안았다.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호숫가의 살인 사건. 네, 호숫가 살인 예, 호숫가 살인 사건. 사건이었습니다. 네. 시작할 때 이게 해피 엔딩인지 새드 엔딩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해피도 아니고 새드도 아니고 네. 더티 엔딩이죠. 더티 엔딩. 더티 엔딩. 또 아,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정말 대단한 작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어찌 보면 참 흔하디 흔한 입시 문제인데 그거를 가지고 네. 굉장히 네, 하여튼 참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정말 미친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뭐 네. 고등학생이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 중학교 입시를 두고 이렇게 또 난리를 치네요. 네. 보니까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이 앞에 나왔던 얘기들 떡밥 네. 던져 놓잖아요. 그게 모조리 다 하나도 빠짐없이 회수가 돼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편하게 읽었는데 그 네.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복잡했을 예, 거예요. 그 떡밥들을 하나하나씩 이거를 다 회수해야 돼서 그 과정이 조금 네, 네. 힘들더라고요. 아마 뭐라 그럴까 전율을 느끼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저는 이걸 오래전에 읽었거든요. 네. 읽었는데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거 읽으면서 그때 전율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음. 처음에 막 신발 얘기 나오잖아요. 네. 무슨 척추를 바로잡아서 아이들의 두뇌 활동을 네. 돕는 신발. 네. 이 신발을 이 4 명의 아이들이 다 똑같은 걸 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발자국이 네. 있어야 되니까. 네. 거기다가 뭐 차를 세우던 방향이라든가 또 보트 이야기 네. 뭐 이런 것들은 그 그림을 또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네. 이 사람 말이죠. 순스케. 네. 이 사람이 아트 디렉터라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물감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여기 전문가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순스케가 이 사건을 풀어나간 것처럼 돼 있지만 순스케도 떳떳한 인물이 절대로 아니죠. 아유, 예, 아니죠. 바람 네. 피웠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다 함께 그냥 숨기는 거 아닙니까? 한 네. 여자가 사망을 그렇죠. 했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직원이자 또 뭡니까? 뭐 애인? 뭐라고 해야 네. 되죠? 뭐 예. 네, 정부라고도 이제 정부. 할 수도 예. 있고. 네.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걸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참. 아예 없었던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아니 이 학부모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자식들 잘 되라고 음. 그렇게 여러 가지 수를 쓴 것까지는 뭐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이게 지들끼리 말이죠. 뭐 마약하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혹시라도 이게 국내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면 배우들이 욕을 엄청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런 역할 이거는 했을 때. 19금이라 드라마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데 뭐 마약에다가 그다음에 뭐 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그렇죠. 것도 아유. 제공을 하고 네. 아 진짜 미친 사람들이네. 전 이걸 너무 화를 냈나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셔서 예. 제가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숨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유, 네, 그렇죠.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 아유,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가 왜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베스트셀러 작가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게 사실은 그 줄거리 해설을 하려면 이걸 전체를 다 줄거리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어디서 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아, 네네. 굉장히 오랜 시간 수고를 해 주셨고요. 덕분에 애청자 여러분들이 몹시 즐거워하시니까 거기에 우리는 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네. 저도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네.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네. 네. 그 드라마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그건 약과다.
그렇죠. 스카이캐슬은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순한 맛인 것 같아요. 네.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한 작품들을 재생 목록에 따로 모아놨거든요. 네, 네. 재생 목록을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한 작품이 10편 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작품들만 계속해서 플레이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이 작품 들으신 소감, 또 우리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김지은 아나운서가 거기에 대한 답글을 달아줄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니까 참 좋으시죠? 네, 특히 이 작품은 굉장히 좀 뭐 그냥 편하게 수다 떨 만한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네. 네, 좀 어떤 댓글이 남겨질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그 방송 시작되자마자 바로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듣고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선 좋아요, 선, 후, 청취? 예, 청취. 네. 그리고 선 댓글, 후 감상 네. 청취 댓글. 네. 네. 이렇게 이원화해서 네. 이게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 채널에 큰 아, 도움이 맞습니다. 네.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텔러 김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